불쌍한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기차에 타지 마세요라고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당황한 억만장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전 차량으로 향합니다. 2분 후 그는 치명적인 사보타주가 곧 일어날 것을 발견하는데 소녀는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초자연적인 정확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의 혼잡한 플랫폼에서 8살 소녀 박민지는 추운 겨울 바람을 피하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마른 손가락은 낡은 담요를 꽉 쥐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동자는 지나가는 승객들을 관찰했다. 민지는 이미 6달 동안 서울역에서 살고 있었다. 역무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만 누구도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를 모른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역의 작은 유령이라고 부를 뿐이었다. 그날 아침 민지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의 꿈은 어젯밤 특별히 생생했고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열차의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일어날 것임을 알았다. 민지는 VIP 플랫폼으로 향했다. 경비원들은 그녀가 어떻게 보안을 통과했는지 몰랐지만 민지는 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테크노스 그룹의 회장 박준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꿈에서 본 남자, 그리고 그녀가 오늘 구해야 할 사람. 준호의 검은색 리무진이 역 앞에 멈췄다. 그는 매끄러운 양복을 입고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내렸다. 민지는 그가 자신의 전용 열차로 향하는 순간을 노렸다. 박준호 회장님. 민지가 갑자기 나타나 외쳤다. 경비원들이 즉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호기심에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다. 기차를 타지 마세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다. KTX 77200 엔진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점검할 때만 볼 수 있는 패턴이 변경되었어요. 누군가 조작했어요.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 정보는 극비였다. 자신의 열차가 최신 KTX 72200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의 특수 표식에 대한 언급은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정보였다. 누구냐 너는? 준호가 물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지금 당장 엔지니어를 불러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11시 42분에 급커브를 돌 때 브레이크가 실패할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소녀의 눈에서 비범한 확신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수석 보안 책임자 김도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차를 점검해라. 지금 당장. 도현은 즉시 무정의를 꺼내 엔지니어 팀에게 연락했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민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알아요. 당신 옆에 있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준호의 수석 비서 김수진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진이 항의했다. 회장님, 이 거리의 아이가 하는 말을 믿으실 건가요? 그러나 준호의 직감은 이미 깨어났다. 수진은 실제로 열차 유지 보수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소녀를 내 사무실로 데려가라. 하지만 공손하게 대하라. 30분 후 준호는 충격적인 확인을 받았다. 엔지니어 팀이 발견한 것은 정확히 민지가 말한 대로였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열차가 정확히 11시 42분에 지나갈 급커브에서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참사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준호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민지를 마주했다. 소녀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은 후였지만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내 말이 맞았다.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지? 누가 너에게 그런 정보를 줬지?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였어요. 꿈에서요. 꿈에서? 준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예, 하지만 그냥 꿈이 아니에요. 저는 볼 수 있어요. 일어나기 전의 일들을요. 준호는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정확한 설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길거리 아이가 그런 기술적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까?
네,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다. 박민지요. 가족은? 민지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다. 없어요, 이제는요. 그 순간 도현이 방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김수진이 사라졌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그녀가 알림을 받자마자 건물을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그녀를 찾아라. 도현이 나간 후 준호는 다시 민지를 바라보았다. 더 알고 있는 게 있니?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회사에 더 많은 배신자들이 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요. 무슨 의미야? 민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이들. 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회사 테크노스가 인공지능 연구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소녀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왜 나에게 왔지? 그가 물었다. 민지의 대답은 준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신이 제 삼촌이니까요. 준호는 충격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뭐라고? 그건 불가능해. 내 형제는. 박지성이요. 민지가 말을 끝맺었다. 제 아버지요.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는 도망쳐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요. 준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형 지성은 5년 전 실종되었다. 모든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녀가 그의 조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증명해봐. 준호가 요구했다. 민지는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금속 로켓으로 준호가 즉시 알아보았다. 그의 어머니가 지성에게 준 갑오였다. 그녀가 로켓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지성, 그의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 민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어디서? 아빠가 저에게 주셨어요. 그가 떠나기 전에요. 민지가 설명했다. 그는 제가 당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예요. 준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도현이었다. 회장님 수진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서버에 접근하여 프로젝트 오라클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프로젝트 오라클은 테크노스의 가장 비밀스러운 인공지능 연구였다. 그리고 지성은 그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도현, 즉시 내 사무실로 와라. 그는 전화를 끊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의 형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열차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음모의 시작이었다. 민지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겠니? 민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제가 당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의해 중단되었다. 건물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회장님, 도현이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왔다. 건물이 침입자들에게 포위됐습니다. 그들은 테크노스 보안 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결단력도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가 물었다. 저를 믿으세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게 아빠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을 내렸다. 도현 비상 탈출로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결심했다. 내 형의 옛 연구실로 가는 열쇠를 가져와라. 5년 동안 봉인되었던 그 연구실 말이다. 도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민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가 약속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에 일어날 일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꿈에서 본 것처럼 진실은 그녀의 삼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었다. 준호와 민지는 서울역의 혼란을 뒤로하고 비상 탈출로를 통해 빠져나왔다. 도현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따라왔다.
그들은 준호의 비밀 아파트로 향했다. 이곳은 공식 기록에 없는 장소로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은신처였다.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준호가 현대적인 아파트의 문을 열며 말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에 익숙하지 않았다.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도현 테크노스 본사의 상황을 확인해 준호가 지시했다. 도현은 태블릿을 꺼내 보안 카메라 피드를 확인했다. 침입자들이 철수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5층 연구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라클. 준호가 중얼거렸다. 민지야, 네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 뭐라고 말했니? 민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낡은 배낭을 꽉 쥐고 있었다. 아빠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볼 수 있어요. 미래를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프로젝트 오라클은 테크노스의 가장 야심찬 인공지능 연구였다. 미래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는 세부 사항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성의 영역이었다. 아빠는 그들이 특별한 아이들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민지가 계속했다. 저 같은 아이들이요. 우리의 능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요. 어떤 능력? 도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테이블 위의 물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집중에 따라 물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도현과 준호는 놀라움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작은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제 진짜 능력은 보는 거예요. 미래를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른 능력이 있어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과학자였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테크노스가 이런 아이들을 찾고 있다는 거니? 준호가 물었다. 테크노스가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이태우 부회장이에요. 그와 그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회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태우는 테크노스의 부회장이자 연구개발 책임자였다. 준호는 그를 10년 넘게 알고 지냈고 항상 신뢰했다. 증거가 있니? 도현이 물었다. 민지는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아빠가 저에게 줬어요. 그는 이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으면 보여주라고요. 준호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리자 그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화면에는 이태우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사진들, 비밀 은행 계좌 기록, 그리고 특별한 주제들이라고 표시된 어린이들의 목록이 나타났다. 이건 준호가 말을 더듬었다. 아빠는 이태우가 프로젝트 오라클을 훔치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기계를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같은 아이들이 필요했어요. 아빠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민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들이 그를 데려갔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는 저에게 이 USB와 로켓을 주고 숨으라고 했어요. 그는 제가 준비가 되면 당신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도 데려갔어요.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형수를 떠올렸다. 지성의 아내 윤소라는 항상 다정하고 친절했다. 그녀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생각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현이 물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먼저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해. 도현, 이태우의 모든 재정 기록을 조사해. 그리고 이 N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내. 화면에는 N구역이라는 이름의 비밀 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곳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제 꿈에서 봤어요. 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어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준호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널 믿어, 민지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무슨 일에 연루되었는지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형제가 아직 살아있을지 궁금했다. 새벽녘 도현이 흥분해서 돌아왔다. 회장님, 이태우의 비밀 계좌를 찾았습니다.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N구역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산속에 있는 비밀 연구시설입니다. 테크노스의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이태우가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해. 하지만 회장님, 도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태우는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면 그는 위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준호가 대답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당국에 가야 해. 민지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다. 민지야? 준호가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민지가 속삭였다. 그들은 오늘 밤 아이들을 옮길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알지? 도연이 물었다. 방금 봤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꿈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냥 보여요. 아빠는 그것을 플래시라고 불렀어요. 준호와 도현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도현, 팀을 준비해. 우리는 지금 당장 N구역으로 가야 해.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도현이 항의했다. 더 많은 시간이 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형제의 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갔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민지야. 안전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가야 해요. 제가 없으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느낄 수 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넌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 알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3시간 후 그들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을 향해 가고 있었다. 준호의 헬리콥터는 빽빽한 숲 위로 날아갔다. 도현은 3명의 믿을 수 있는 보안 요원을 데려왔다. 모두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기에요. 민지가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나무들 뿐이었다. 확실해. 도현이 의심스러워했다. 위장되어 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지하에 있어요. 준호는 조종사에게 민지가 가리킨 지점에 착륙하라고 지시했다. 헬리콥터가 작은 숲속 공터에 내려앉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이쪽이에요. 민지가 나무들 사이로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걸었다. 갑자기 민지가 멈춰 섰다. 그녀 앞에는 평범한 바위 절벽이 있었다. 여기에요. 그녀가 말했다. 도현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준호는 주변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위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제어판이 있었다. 도현, 여기 봐. 준호가 부르자 도현이 다가왔다. 키패드군요. 도현이 확인했다. 코드가 필요해. 준호가 말했다. 모두가 민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키패드에 다가갔다. 1293. 그녀가 숫자를 입력했다. 바위에서 기계적인 소리가 들리더니 바위 표면이 갈라지며 비밀 입구가 드러났다. 그들 앞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금속 통로가 있었다. 어떻게 코드를 알았니?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아빠의 생일이에요. 민지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이태우는 항상 개인적인 것들을 암호로 사용했어요. 아빠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통로로 들어갔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다. 밝은 형광등, 깨끗한 금속 벽, 그리고 복잡한 전자장치들이 있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도현이 속삭였다. 많지 않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주로 경비원들이에요. 그리고 의사들, 아이들을 연구하는 의사들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 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이미 떠났어요. 민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늦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큰 중앙 통제실에 도달했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여러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각 모니터는 다른 방을 보여주고 있었다. 방들은 비어 있었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분명했다. 감금실이었다.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현,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우리는 이태우를 막을 증거가 필요해. 도현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동안 민지는 한 모니터로 다가갔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의 목록이에요.
준호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특별 주제라고 표시된 아이들의 이름과 능력이 나열되어 있었다. 최유나, 꿈 조작, 강현우, 물체 이동, 정승민, 감정 감지, 오재환, 동물 소통, 서지연, 시간 인식. 준호는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마지막 이름에서 그는 멈췄다. 박민지, 예지력. 민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숨기기 전부터요. 준호는 다른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지도였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 민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경직되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초점을 잃었다. 인천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인천 항구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배에 태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언제? 준호가 급하게 물었다. 오늘 밤 자정. 민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준호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인천으로 가자. 지금 당장. 그들이 통제실을 떠나려는 순간 민지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는 한 폐쇄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도현이 문을 조사했다. 잠겨 있습니다. 열어. 준호가 지시했다. 도현은 보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들이 본 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방 안에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다. 수많은 케이블과 기계로 가득한 방의 중앙에는 투명한 유리 캡슐이 있었다. 프로젝트 오라클. 준호가 숨을 들이마셨다. 민지는 두려움에 떨며 캡슐에 다가갔다. 이게 아빠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태우는 이것을 변형시켰어요. 그는 아이들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해요. 준호는 시스템을 조사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다이어그램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매우 진보된 기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파괴해야 할까요? 도현이 물었다. 준호는 망설였다. 아니, 이것은 증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 형제의 업적이기도 해. 우리는 이것을 가져갈 거야. 하지만 어떻게요? 도현이 물었다. 이건 너무 커요. 데이터만 필요해. 준호가 말했다. 그는 컴퓨터 단말기에 접근하여 작업을 시작했다. 민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도현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얼마나 많이요? 많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준호는 서둘러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거의 다 됐어. 회장님, 서두르세요. 도현이 재촉했다. 마침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준호는 드라이브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가자. 그들은 서둘러 통제실로 돌아갔다. 원래 온 길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민지가 멈춰 섰다. 그쪽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길이 있어요. 그녀는 그들을 다른 복도로 안내했다. 그들이 코너를 돌자 출구가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여기 있다. 도현은 즉시 준호와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회장님, 민지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달렸다. 그들 뒤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헬리콥터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은요? 조종사가 물었다. 그와 팀은 뒤에서 오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그는 민지를 헬리콥터에 태우고 뒤를 돌아보았다. 몇 분 후 도현과 한 명의 보안 요원이 숲에서 뛰어나왔다. 그들은 서둘러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다른 사람들은? 준호가 물었다.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더 많은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인천으로 가자, 그가 조종색에 말했다. 우리는 아직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 인천 항구는 밤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 괴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달빛 아래 침묵의 미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준호의 헬리콥터는 항구 근처 비밀 착륙장에 내려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준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다. 자정까지 40분입니다. 도현이 대답했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겠니? 민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몇 초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동쪽 부두,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검은 컨테이너 배가 있어요. 황해성이라는 이름의 배요. 도현은 태블릿으로 항구 정보를 확인했다. 맞습니다. 황해성호는 자정에 출항 예정입니다. 목적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해, 준호가 말했다. 그래도 그들이 시간 내에 도착할까요? 도현이 물었다. 그리고 이태우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그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결단을 내렸다. 우린 직접 가야 해. 하지만 먼저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해. 그들은 조용히 항구로 향했다. 도현은 항구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장비를 준비했다. 그들은 거대한 컨테이너 사이로 숨어 동쪽 부두로 향했다. 멀리서 검은 화물선이 보였다.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배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보안이 삼엄하군. 도현이 속삭였다. 민지가 갑자기 준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저기요. 그녀가 가리켰다. 그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앙에는 이태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2명의 경비원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거기 있어, 준호가 속삭였다. 아이들이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직 모두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도현은 쌍안경으로 상황을 살폈다. 이태우와 아이들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호가 물었다. 우리는 단 3명뿐이야.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준호와 도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도현이 물었다.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마음으로요. 하지만 더 가까이 가야 해요. 준호는 망설였다. 그는 민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다. 좋아.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넌 항상 내 시야 안에 있어야 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배에 가까워졌다. 컨테이너 뒤에 숨어 그들은 경비원들의 패턴을 관찰했다. 배로 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해. 준호가 말했다. 도현은 주변을 살펴보다가 한 작업자를 발견했다. 그는 혼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저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현이 제안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현은 조용히 움직여 작업자에게 접근했다. 잠시 후 그는 신분증과 작업복을 들고 돌아왔다. 이걸로 한 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내가 갈게. 준호가 말했다. 아니요, 회장님. 도현이 반대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 조카의 친구들이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가야 해. 도현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조심하십시오. 이 무정의로 연락을 유지하겠습니다. 준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증을 목에 걸었다. 그는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도현과 함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배로 향했다. 경비원이 그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배에 올라탔다. 배 안은 미로 같았다. 준호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 그는 무정이를 통해 속삭였다. 안에 들어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봐. 도현이 민지에게 물었고 잠시 후 대답이 왔다. 민지가 아이들이 아래쪽 화물칸에 있다고 합니다. C가판이라고 합니다. 준호는 표지판을 따라 C가판으로 향했다. 그는 몇 명의 선원들과 마주쳤지만 모두 그를 평범한 작업자로 여겼다. 마침내 그는 C가판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는 2명의 경비원이 지키는 큰 문이 있었다. 거기 있는 것 같아. 준호가 무정의로 말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있어.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무정의에서 들려왔다. 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안 돼. 준호가 즉시 거부했다.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준호는 망설였다. 그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경비원들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도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물었다. 잠시 침묵 후 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15분 후
도현과 민지도 작업자로 변장하여 배에 탔다. 그들은 C가판에서 준호와 만났다. 경비원들은 아직 거기 있어? 도현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지 않아. 민지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5명이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눈을 뜨고 말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할게요.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 끝의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경비원들이 놀라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이에요. 민지가 속삭였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여 문에 도달했다. 안에서는 혼돈이 벌어지고 있었다. 물건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경비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강현우,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들은 혼란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5명의 아이들이 방의 중앙에 모여 있었다. 한 소년, 강현우로 보이는 아이가 손을 뻗어 물건들을 공중에 띄우고 있었다. 모두 괜찮니? 준호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워 보였지만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 나는 민지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구하러 왔어. 한 소녀가 앞으로 나섰다. 네가 민지구나. 네 목소리를 들었어. 최윤아? 민지가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 도현이 경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경비원들은 아직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정신을 차릴 것이 분명했다. 모두 우리를 따라와. 준호가 말했다. 조용히. 그들은 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알람이 울렸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했어. 도현이 말했다. 빨리. 준호가 아이들을 재촉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뒤에서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다. 아이들이 도망치고 있어. 도현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아니, 도현, 준호가 반대했다. 함께 가야 해. 그러나 도현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다. 이건 제 일입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친구야. 그들은 계속 달렸다. 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물었다. 다른 길이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이쪽이에요. 그녀는 그들을 좁은 복도로 안내했다. 그것은 선원들의 통로처럼 보였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물었다. 정승민이 알려줬어요. 민지가 대답하며 감정 감지 능력을 가진 소년을 가리켰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계속 이동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판으로 나오는 문에 도달했다. 밖에 누가 있어? 준호가 물었다. 정승민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2명,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에는 2명의 선원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준호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준호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오재환이라는 소년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몇 초 후 가판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갈매기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 선원들을 향해 날아갔다. 지금이에요. 오재환이 말했다. 그들은 혼란을 이용하여 가판을 가로질러 달렸다. 선원들은 갈매기 무리에 정신이 팔려 그들을 보지 못했다. 저기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준호가 가리켰다. 그들은 구명보트로 달려갔다. 준호는 빠르게 보트를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 탑승해. 그가 지시했다. 아이들이 보트에 오르는 동안 민지는 갑자기 멈춰 섰다. 민지야, 서둘러. 준호가 재촉했다. 도현 씨,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위험해요. 준호는 갈등에 빠졌다. 그는 도현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우리는 그를 기다릴 수 없어. 준호가 슬프게 말했다. 그는 이해할 거야. 민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보트에 올라탔다. 준호는 보트를 물에 내렸다. 바로 그때 알람이 더 크게 울렸다. 선원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빨리! 준호가 엔진을 시동하며 외쳤다. 보트는 물 위에서 흔들렸다. 배에서는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기! 서지연이라는 소녀가 갑자기 외쳤다. 도현 씨가 와요. 그들은 도현이
가판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뒤에는 몇 명의 경비원이 쫓아오고 있었다. 도현, 준호가 소리쳤다. 뛰어내려. 도현은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그는 힘겹게 수영하여 보트에 도달했다. 준호와 아이들이 그를 끌어올렸다. 모두 괜찮아? 준호가 물었다. 도현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태우가 모든 사람을 동원할 겁니다. 준호는 보트의 속도를 최대로 높였다. 그들은 항구를 향해 빠르게 이동했다. 이태우는 어디 있어? 준호가 물었다. 배에 없었습니다. 도현이 대답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미 떠났습니다. 다른 아이들?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민지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를 구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우리는 계속할 거야. 모든 아이들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항구의 한적한 부분에 도착했다. 도현은 미리 준비해둔 차로 그들을 안내했다. 어디로 가나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전한 곳으로. 준호가 대답했다. 너희 모두를 위한 곳이야.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항구를 떠났다. 뒤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혼란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도현이 운전하며 물었다. 내 별장으로 가자. 준호가 말했다. 설악산 근처에 있어. 아무도 그곳을 모르지. 차는 서울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태우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가 필요해요. 준호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그들을 찾을 거야. 약속해.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삼촌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환상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다. 무언가 거대하고 위험하고 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고 있었다. 설악산의 깊은 숲속에 자리한 준호의 별장은 마치 동화 속 은신처 같았다. 현대적인 유리와 나무로 지어진 이 집은 나무들 사이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을 때 아이들은 마침내 안전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민지는 발코니에 서서 산의 정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잘 잤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아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내 형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처럼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숨겼어요. 그는 과학자였고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성은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 준호가 동의했다. 아빠는 테크노스에서 프로젝트 오라클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예측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지가 계속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그는 이태우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 보았어요. 이태우는 특별한 아이들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이요. 왜? 준호가 물었다. 우리의 능력을 기계에 연결하기 위해서요. 민지가 설명했다. 아빠는 말했어요. 이태우는 미래를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뇌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이들을 기계에 연결한다는 생각은 끔찍했다. 아빠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민지가 계속했다. 그는 프로젝트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태우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지성이 사라진 거구나. 준호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와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우리는 숨어 지냈어요. 계속 이동하면서요. 아빠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어요.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들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민지가 속삭였다. 아빠는 저에게 이 로켓과 USB를 주고 뒷문으로 도망치라고 했어요.
그는 제가 당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저는 도망쳤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용감했구나, 민지야. 그가 말했다. 저는 서울역에서 살았어요. 민지가 계속했다. 아빠는 항상 위험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제 능력이 강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당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때가 당신을 찾을 시간이라는 것을요.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형제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조카가 그 짐을 물려받았다. 민지야, 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때 도현이 발코니로 나왔다. 회장님, 뉴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TV 앞에 모여 있었다. 화면에는 인천 항구의 모습이 보였다. 앵커는 테크노스 그룹 회장 박준호의 실종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경찰은 박 회장이 불법 인신매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박 회장은 어젯밤 인천 항구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이태우의 지시군. 그는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도현이 말했다. 우리가 가진 USB의 정보로 이태우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하지 않아. 이태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민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N구역에서 가져온 데이터요. 프로젝트 오라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는 N구역에서 가져온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암호화되어 있어. 그가 말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의 생일과 엄마의 생일을 함께 시도해보세요. 준호는 지성과 소라의 생일을 조합하여 입력했다. 놀랍게도 파일이 열렸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항상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화면에는 프로젝트 오라클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문서가 나타났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이건 믿을 수 없군. 그가 속삭였다. 문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오라클은 단순한 예측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뇌파를 활용하여 미래를 보고 조작하려는 시도였다. 이태우의 계획은 아이들을 기계에 연결하여 그들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건 끔찍해, 준호가 말했다. 문서를 더 살펴보던 중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이태우의 최종 목표는 127년 주기의 행성 정렬이라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 정렬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준호가 물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도 이것에 대한 꿈을 꿨어요. 별들이 정렬되는 꿈이요. 그때 우리의 능력이 가장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언제 일어나는 거지? 도현이 물었다. 준호는 문서를 더 살펴보았다. 3주 후야. 3월 15일. 시간이 많지 않네요. 도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태우는 그 시간에 맞춰 모든 아이들을 모으려고 해요. 민지가 설명했다. 그는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 오라클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모든 능력이 한꺼번에 폭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대답했다. 현실이 찢어질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균열이요. 아빠는 그것을 차원 붕괴라고 불렀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아이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유나가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그들을 이태우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요. 행성 정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할 거예요. 준호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남은 아이들을 찾을 거야. 그리고 이태우를 막을 거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도연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의 연구실이요. 테크노스 본사에 있는 아빠의 옛 연구실이요. 아빠는 거기에 더 많은 정보를 숨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너무 위험해. 준호가 말했다. 테크노스는 이제
이태우의 통제 하에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우리는 아빠가 남긴 모든 단서가 필요해요. 준호는 고민했다. 테크노스 본사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민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내가 갈게. 도현이 자원했다. 저는 아직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도현. 이태우는 너를 알아볼 거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정승민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도현 씨가 의심받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승민을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준호가 물었다.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저를 보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저는 그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도현 씨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너의 결정이야, 도현.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위험에 빠지지 마. 그날 오후 도현과 승민은 서울로 출발했다. 준호는 그들에게 지성의 연구실 위치와 접근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남은 사람들은 별장에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준호는 노트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고 민지와 다른 아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연습했다. 이건 흥미롭군.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민지가 물었다. 네 아버지가 프로젝트 오라클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어. 생체인식 잠금 장치야. 오직 박 가문의 DNA만이 시스템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 그래서 이태우가 아직 시스템을 완전히 작동시키지 못한 거군요. 도현이 깨달았다. 맞아, 준호가 동의했다. 이태우는 지성의 DNA가 필요해. 또는 저의 DNA, 민지가 말을 마쳤다. 그래서 그가 너를 찾고 있는 거야, 준호가 말했다. 네 아버지는 정말 똑똑했어. 그는 이태우가 배신할 것을 예상했고 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어. 하지만 이제 이태우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저를 찾을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준호가 약속했다. 이태우는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그날 밤 그들은 도현과 승민의 귀환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괜찮을 거예요. 유나가 말했다. 저는 그들의 꿈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아직 안전해요. 준호는 놀라서 유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볼 수 있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때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구나, 준호가 감탄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들은 하나씩 잠들기 시작했다. 민지만이 준호와 함께 깨어 있었다. 삼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는 항상 나를 보호해 주었지. 그리고 그는 항상 옳은 일을 했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찾을 거야. 약속해. 마침내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들은 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 준호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다. 도현이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과 승민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도현이 작은 금속 상자를 내밀었다. 박지성 씨의 비밀 금고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어떻게 열지?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해볼게요. 그녀는 상자를 조사했다. 그것은 작은 지문 스캐너가 있는 첨단 보안 장치였다. 이건 가족 금고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아빠는 저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어요. 오직 박 가문의 사람만 열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스캐너에 대었다. 상자가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낡은 노트, 그리고 작은 장치가 있었다. 이게 뭐지? 준호가 장치를 들어올렸다. 프로젝트 오라클의 제어 장치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아빠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태우가 시스템을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준호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 이런! 준호가 속삭였다. 화면에는 더 많은 특별한 아이들의 목록이 있었다.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었다.
이태우는 이 아이들을 모두 찾고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요. 그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야 해. 준호가 결심했다. 모든 아이를 보호해야 해. 그때 민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초점을 잃었다. 민지야?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봤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빠도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니?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주도에 있어요. 이태우의 비밀 시설에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거기 있어요. 준호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그럼 우리는 제주도로 가야겠군. 도연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 준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내 형제가 정말 살아있다면 나는 가야 해.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민지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모든 아이들이요. 우리의 능력을 합치면 이태우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걱정스러웠지만 그는 민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이 특별한 아이들의 능력은 함께 할 때 더 강해졌다. 조하,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갈 거야.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해. 이태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로 가는 방법, 시설에 침입하는 방법, 그리고 지성과 다른 아이들을 구출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행성 정렬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지가 상기시켰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형제가 정말 살아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두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주도의 바다는 깊고 푸른 신비를 품고 있었다. 준호와 아이들은 작은 전세기를 타고 섬에 도착했다. 도연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들의 이름은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준호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태우의 사람들이 섬 곳곳에 있을 거야. 그들은 렌트한 2대의 차를 타고 제주도의 한적한 지역으로 향했다. 민지의 지시에 따르면 이태우의 비밀 시설은 한라산 남쪽 기슭의 깊은 숲속에 위치해 있었다. 저기예요. 민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바위 뒤에요. 그들은 도로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차를 몰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차를 숨기고 나머지 길은 걸어가기로 했다. 모두 준비됐니? 준호가 물었다. 아이들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유나, 네오는 경비원들의 꿈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니? 준호가 물었다. 유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이 잠들어 있다면요. 저는 그들이 다른 곳을 경계하도록 할 수 있어요. 현우, 너는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준비가 됐니? 현우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미소 지었다. 문제 없어요. 제가 전자장치를 조종할 수 있어요. 좋아, 준호가 말했다. 승민, 너는 누가 오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겠지?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100m 반경 내의 모든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재환, 너는 주변 동물들을 살피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 재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미 몇몇 새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지연, 너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니? 서지연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흐릿해요.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위험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민지,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우리를 네 아버지에게 인도해 줄 수 있겠니? 민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삼촌. 저는 아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현은 작은 장비 가방을 열었다. 모두 이 통신 장치를 착용하세요. 서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숲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재환의 안내로 그들은 보안 카메라와 센서를 피할 수 있었다. 새들이 그에게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었다. 30분 후 그들은 산비탈에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평범한 연구시설처럼 보였지만 높은 담장과 여러 보안 카메라가 그것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었다. 어떻게 들어갈 거죠? 도연이 물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지하 입구가 있어요. 아빠가 설계한 비상 탈출구예요. 이태우는 그것에 대해 모를 거예요. 그녀는 그들을 건물 뒤쪽으로 안내했다. 울창한 덤불 사이에 작은 금속 문이 숨겨져 있었다. 어떻게 열지?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문에 다가가 손을 올려놓았다. 아빠의 안전장치예요. 제 DNA를 인식할 거예요. 놀랍게도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들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다. 다들 조심해. 준호가 경고했다.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터널은 건물의 지하로 이어졌다. 마침내 그들은 또 다른 문에 도달했다. 여기서부터는 보안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할게요. 그는 문 옆에 제어판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이 집중으로 좁아졌고 잠시 후 제어판에 불이 꺼졌다. 됐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서둘러야 해요. 그들은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그들은 넓은 실험실에 있었다. 실험실은 비어 있었지만 많은 컴퓨터와 장비들이 있었다. 이곳이 프로젝트 오라클의 본부인가 봐요. 준호가 말했다. 도현은 신속하게 컴퓨터를 확인했다. 여기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태우의 모든 계획이요. 다운로드해. 준호가 지시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사용할 거야.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곧장 다른 문으로 향했다. 아빠가 이쪽에 있어요. 그들은 민지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다. 승민이 갑자기 멈춰섰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그가 경고했다. 2명의 경비원이요. 유나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할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몇 초 후 그들은 경비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꿈을 바꿨어요. 유나가 설명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계속 전진했다. 마침내 그들은 보안문이 있는 복도 끝에 도달했다. 아빠가 저 안에 있어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가 다시 한번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지만 준호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지성. 그가 속삭였다. 민지는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지성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딸을 알아보았다. 민지.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 여기 왔구나. 우리가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아빠.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는 형제에게 다가갔다. 지성, 네가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어. 지성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 네가 민지를 찾았구나. 아니, 그녀가 나를 찾았어. 준호가 정정했다. 네 딸은 정말 놀라운 아이야, 형. 도현은 신속하게 지성에게 연결된 기계들을 확인했다. 그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성을 기계에서 분리하는 동안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성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녀는 저 세상으로 갔어, 민지야. 이태우가 그녀를 데려갔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조카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이태우는 어디 있지? 준호가 물었다. 위험해. 지성이 경고했다. 그는 행성 정렬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그는 모든 아이들을 오라클에 연결할 거야. 그는 미친 사람이야, 준호. 그는 세계를 재구성하려고 해. 우리는 그를 막을 거야, 준호가 약속했다. 하지만 먼저 너와 다른 아이들을 여기서 빼내야 해. 다른 아이들? 지성이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몇몇을 구했어요, 아빠.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3층, 그곳에 실험실이 있어. 이태우는 아이들을 그곳에 가두고 있어. 준호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나와 유나, 현우는 지성을 밖으로 데리고 갈게. 너는 민지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하 3층으로 가서 아이들을 구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그들은 갈라졌다. 준호와 유나, 현우는 지성을 부축하며 왔던 길로 돌아갔다. 도현은 민지, 승민, 재환, 지연과 함께 지하 3층으로 향했다. 지하 3층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쉬웠다. 승민은 경비원들의 감정을 감지하여 그들을 피할 수 있게 했고, 유나가 남긴 꿈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다른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큰 실험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특별 주제 보관소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야, 민지가 말했다. 현우가 다시 한번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이건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가 말했다. 더 강력해요. 그는 집중하며 땀을 흘렸다. 갑자기 그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현우! 민지가 걱정스럽게 외쳤다. 괜찮아요. 현우가 말했다. 거의 다 됐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방 안에는 유리로 된 포드가 여러 개 있었다. 각 포드 안에는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은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 이런... 도현이 속삭였다. 민지는 즉시 포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그저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깨울 수 있지? 도현이 물었다. 현우가 중앙 제어판을 살폈다. 여기서 모든 포드를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손을 제어판에 대고 집중했다. 천천히 포드의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그때 알람이 울렸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했어. 승민이 외쳤다. 서둘러. 도현이 현우를 재촉했다. 포드가 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걱정하지 마. 민지가 첫 번째로 깨어난 소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구하러 왔어. 소녀는 눈을 깜빡이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너... 민지? 민지는 놀라서 소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우리는 모두 너에 대해 알아. 소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꿈에서 너를 봤어. 너는 우리를 구할 거라고 했어. 민지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 그녀가 말했다. 이태우의 사람들이 오고 있어. 모든 아이들이 깨어났다. 총 8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보였지만 민지와 다른 아이들을 보자 안심하는 듯했다. 이쪽으로. 도현이 지시했다. 우리는 준호 회장님과 만날 거야. 그들은 실험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이태우와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어디 가려고 하나? 이태우가 차갑게 물었다. 도현은 보호하듯 아이들 앞에 섰다. 물러서세요. 이태우 부회장님, 이 아이들은 당신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태우는 웃었다. 오,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해, 도현 씨. 그들은 미래의 열쇠야.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 머물렀다. 특히 이 아이, 박지성의 딸, 마침내 널 찾았구나, 민지야. 민지는 두려움 없이 이태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패배할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알아요. 이태우는 다시 웃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어린아이야. 내 계획은 이미 너무 진행되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때 승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강렬한 집중으로 빛났다. 모두 눈을 감아. 그가 외쳤다. 아이들은 즉시 눈을 감았다. 승민은 양손을 들어 올렸고 갑자기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공포, 혼란, 당황스러움이 이태우와 그의 경비원들을 덮쳤다. 지금! 도현이 외쳤다. 그들은 혼란을 이용하여 이태우와 경비원들 사이로 달려갔다. 이태우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고 경비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싸우느라 아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따라와! 민지가 새로 구출된 아이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이태우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다. 그들을 잡아. 절대 도망치게 하지 마. 그들은 계속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건물의 주 출입구에 도달했다. 밖에서는 준호와 유나, 현우 그리고 지성이 2대의 차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둘러. 준호가 외쳤다. 아이들은 차로 달려갔다. 도현은 뒤를 돌아보았다. 이태우와 경비원들이 출입구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요, 지금 당장. 도현이 외쳤다. 준호는 첫 번째 차의 엔진을 켰고 도현은 두 번째 차를 운전했다. 그들은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이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환이 창문 밖으로 손을 뻗었다. 갑자기 수십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경비원들의 차량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와, 대단해. 새로 구출된 아이 중 한 명이 감탄했다. 그들은 계속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모두 괜찮니? 준호가 후방 거울을 통해 아이들을 확인했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지성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네가 자랐구나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우리는 당신을 찾았어요. 지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지야. 이태우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행성 정렬이 다가오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지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행성 정렬은 너희의 능력을 극대화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해. 만약 너희의 능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차원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죠? 준호가 물었다. 지성은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가 열쇠야.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연결할 수 있어. 그들의 능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 민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요? 하지만 어떡해요? 네 안에 있어 민지야. 지성이 말했다. 너는 항상 특별했어. 내 능력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야. 너는 가능성의 달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어. 민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신뢰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가 물었다. 지성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해. 행성 정렬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찾아야 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켜야 해. 그들의 능력을 통제하고 함께 일하도록.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요? 도연이 무정이를 통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 가족의 옛 저택으로 가자. 그곳은 넓고 안전해.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거야.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준호. 우리 할머니의 저택은 특별한 곳이야. 그곳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태우를 막고 다른 아이들을 찾고 행성 정렬에 대비하는 것.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함께라면 그들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행성 정렬이 일어나기 전날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난 2주 동안 준호와 지성은 남은 특별한 아이들을 모두 찾아냈다. 이제 저택에는 2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각각 독특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부산에서 온 이진우는 시간을 느리게 할 수 있었고 대구에서 온 한소라는 물을 조종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온 최민석은 지구의 에너지를 느끼고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천에서 온 장혜우는 감정을 물질화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능력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함께 일하는 법도 배웠다. 민지의 지도 아래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증폭시키고 결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모두 준비됐나요? 준호가 중앙홀에 모인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행성 정렬과 차원 붕괴의 위험, 그리고 이태우를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지성이 말했다. 우리는 내일 테크노스 본사로 갈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라클을 무력화하고 이태우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태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도연이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놀라게 할 거야. 준호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분산 전술을 사용할 거야. 계획은 간단했다. 도현과 몇몇 아이들이 정문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준호, 지성, 민지,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하 통로를 통해 건물에 침입할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오라클이 있는 지하 연구실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모두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죠? 지성이 물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이 계획을 여러 번 연습했다. 좋아, 준호가 말했다. 이제 휴식을 취하세요. 내일은 큰 날이 될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방으로 흩어졌다. 민지는 뒤뜰로 나갔다. 그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점점 더 정렬되어 가고 있었다. 지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민지야? 내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민지가 대답했다. 저는 두려워요. 지성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민지야. 우리 모두 두려워.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리더예요. 민지가 말했다. 저는 강해야 해요. 강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야. 지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강함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제가 본 것이 있어요. 비전에서요. 내일 우리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지성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래 민지야, 그건 가능성 중 하나야. 하지만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민지가 물었다. 함께함으로써. 지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맞기를 바랐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의 전투는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출발했다. 행성 정렬은 정오에 일어날 예정이었다. 그들은 그 전에 오라클에 도달해야 했다. 그들은 3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도현과 5명의 아이들은 첫 번째 차에 탔다. 그들은 정문 공격을 담당할 것이다. 준호와 8명의 아이들은 2번째 차에 탔다. 지성, 민지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3번째 차에 탔다. 모두 준비됐나요? 준호가 무정이를 통해 물었다. 네, 도현이 대답했다. 우리도 준비됐어요. 지성이 말했다. 그들은 테크노스 본사로 향했다. 건물은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이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유리탑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도현의 팀이 먼저 도착했다. 그들은 정문으로 향했다. 유나가 앞장서서 경비원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여기 왔어요. 경비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현우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금이에요. 도현이 외쳤다. 그들은 로비로 달려들어갔다. 현우는 전자장치들을 조종하여 혼란을 일으켰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고 전화기가 울리고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 준호의 팀은 건물 뒤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지성이 알고 있는 비밀 입구를 찾았다. 여기야, 지성이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입구로 들어갔다. 그것은 오래된 서비스 터널이었다. 터널은 건물의 지하로 이어졌다. 조용히 해, 준호가 속삭였다. 우리는 놀라움의 요소를 유지해야 해. 그들은 천천히 터널을 따라 이동했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 연구실의 입구에 도달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현우가 없으니 어떻게 들어가지? 한 아이가 물었다. 태양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는 손을 문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에서 강렬한 빛이 나타났다. 빛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마침내 문이 잠금 장치가 녹기 시작했다. 잘했어. 준호가 칭찬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구실은 어두웠지만 중앙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 그것은 오라클이었다. 오라클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그것은 방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기계였다. 중앙에는 투명한 원통형 챔버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작은 챔버가 있었다. 저건 준호가 충격을 받아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챔버야. 지성이 설명했다. 이태우는 아이들을 저기에 넣고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해. 그들이 오라클을 조사하는 동안 갑자기 불이 켜졌다. 방문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돌아보았다. 이태우는 여러 명의 경비원들과 함께 입구에 서 있었다. 이태우, 준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박준호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태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박지성 씨도. 오랜만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군요. 이태우, 이 미친 계획을 멈춰. 지성이 말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 너는 현실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이태우는 웃었다. 위험? 아니, 지성 씨. 나는 현실을 재구성하려고 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해. 그리고 이 특별한 아이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아이들을 이용하면서? 준호가 분노하며 말했다. 이용이 아니야. 이태우가 반박했다. 나는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거야. 그들은 특별해. 그들은 세계를 바꿀 수 있어. 당신은 미쳤어요. 민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신은 아이들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파괴할 거예요. 이태우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아, 박민지, 마침내 만나게 되었군. 너는 정말 특별해. 모든 아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해. 그리고 너는 내게 필요해. 절대 당신을 도울 일 없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태우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행성 정렬이 일어나는 날이야. 너희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 그리고 나는 그 힘을 이용할 거야. 그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을 붙잡아. 경비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준호와 지성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도망쳐 민지야, 지성이 외쳤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결의도 있었다. 준비됐어? 민지가 물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손을 들어 올렸다. 갑자기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태양은 밝은 빛을 내뿜었고 진우는 경비원들 주변의 시간을 느리게 했다. 소라는 공기 중의 수분을 이용해 안개를 만들었고 민석은 바닥을 진동시켰다. 이태우와 경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응할 수 없었다. 오라클로, 민지가 외쳤다. 아이들은 오라클을 향해 달렸다. 그들의 목표는 기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막아! 이태우가 명령했다. 경비원들이 회복하여 아이들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능력은 너무 강했다. 그들은 경비원들을 쉽게 따돌렸다. 민지는 오라클의 중앙 제어판에 도달했다. 그녀는 손을 올려놓고 집중했다. 내가 뭘 해야 해, 아빠? 그녀가 물었다. 지성이 그녀 옆에 와서 설명했다. 안전장치를 활성화해야 해. 내가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입력해. 민지는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이태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 돼, 그가 외쳤다. 그는 민지를 밀치려 했지만 준호가 그를 막았다. 두 사람은 바닥에 넘어져 격투를 벌였다. 계속해, 민지야, 준호가 외쳤다. 민지는 계속해서 코드를 입력했다. 마침내 화면이 녹색으로 변했다. 안전장치가 활성화된 것이다. 해냈어요, 민지가 기뻐했다. 하지만 그때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균열이 생기고 불꽃이 튀었다.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태양이 두려움에 차서 물었다. 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행성 정렬이 시작됐어. 우리의 시간이 없어. 갑자기 오라클의 중앙 챔버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태양이 내부에서 태어난 것 같았다. 이건 준호가 충격을 받아 말했다. 오라클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지성이 설명했다. 행성 정렬의 에너지가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어. 이태우는 바닥에서 일어나 웃기 시작했다. 너무 늦었어. 오라클은 이미 활성화되었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거야.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는 오라클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민지야. 지성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희 모두가 힘을 소진할 거야. 다른 선택이 없어요, 아빠. 민지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할래?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또한 결의에 차 있었다. 하나씩 그들은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이 서로 연결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 각자의 주변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양의 빛, 소라의 물, 민석의 지구 에너지,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의 능력이 시각적으로 나타났다. 내 계획을 방해하지 마. 이태우가 분노하며 외쳤다. 그는 오라클의 제어판으로 달려갔지만 준호가 그를 다시 막았다. 이제 그만해, 이태우, 준호가 말했다. 너는 패배했어. 이태우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리모컨처럼 보였다. 이건 오라클의 최종 활성화 장치야. 그가 설명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오라클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할 거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거야. 안 돼, 지성이 외쳤다. 하지만 이태우는 이미 버튼을 눌렀다. 오라클의 중앙 챔버가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방 전체가 더 심하게 흔들렸다. 모두 집중해요, 민지가 외쳤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모두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들의 주변의 빛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 빛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지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빛나기 시작했다.
저건 준호가 경외감에 차서 말했다. 민지는 모든 능력을 하나로 모으고 있어. 지성이 설명했다. 그녀는 오라클과 경쟁하고 있어. 민지의 몸은 점점 더 밝게 빛났다. 그녀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있었다. 제발 민지야, 지성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오라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그녀의 손에서 발사되었다. 그것은 오라클의 중앙 챔버를 강타했다. 챔버 내부의 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 돼, 이태우가 외쳤다. 민지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사했다. 다른 아이들도 그녀를 도왔다. 그들 모두의 능력이 합쳐져 하나의 강력한 빔이 되었다. 오라클의 중앙 챔버가 흔들리더니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빛이 새어나왔다. 모두 엎드려. 준호가 외쳤다.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다. 그 순간 오라클의 중앙 챔버가 폭발했다. 강력한 빛의 파동이 방 전체를 뒤덮었다. 몇 분 후 빛이 사라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오라클은 파괴되었다. 중앙 챔버는 산산조각 났고 제어판은 불타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물었다. 지성은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그래, 오라클은 파괴됐어. 차원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아이들을 찾아보았다. 모든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살아있었다. 민지는 준호가 급하게 물었다. 그들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민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오라클의 잔해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민지야, 지성이 달려가 딸을 안았다. 민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매우 약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민지야, 지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가 해냈어. 너는 세계를 구했어. 이태우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불가능해. 내 계획이, 모든 것이. 준호는 그에게 다가갔다. 끝났어, 이태우. 너는 패배했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경찰을 불렀던 것이다. 모두 괜찮아? 도현이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그래,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해냈어. 오라클은 파괴됐고 이태우는 붙잡혔어.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요. 그들은 아이들을 도와 일어나게 했다. 모든 아이들이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양이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지쳐 있었지만 또한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대단한 일을 해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회복하고 있었다. 지성과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용감했어, 민지야. 준호가 말했다. 나가 자랑스러워.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가 용감했어요, 삼촌. 우리는 함께 했어요. 그래, 지성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다른 아이들은요? 민지가 물었다. 그들도 회복하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그들 모두 괜찮을 거야.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넌 뭘 하고 싶니, 민지야? 지성이 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통제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준호와 지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준호가 말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말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저택을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바꾸려고 해.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삼촌. 그리고 네 아버지와 나는 그 학교를 함께 운영할 거야. 준호가 계속했다. 너도 돕고 싶다면 우리는 네 도움을 환영해. 민지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는 돕고 싶어요. 지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민지야. 우리는 함께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 거야. 몇 달 후 저택은 완전히 변화했다. 그것은 이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박 아카데미가 되었다.
처음에는 23명의 아이들만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지는 새로운 아이들을 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여기서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새로 온 소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해.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야.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곳을 찾은 것 같았다. 준호와 지성은 학교의 운영을 감독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능력은 선물이자 책임이야. 지성이 수업 중에 말했다. 그것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어. 아이들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행성 정렬 이후 아이들의 능력은 약간 약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특별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통해 더 강해졌다. 민지는 종종 저택의 뒤뜰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서울역의 작은 거지에서 이제는 특별한 아이들의 멘토가 되었다. 여기서 뭐하니? 지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빠. 민지가 대답했다. 무슨 생각? 지성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우리는 다른 아이들도 찾았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성은 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래, 민지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야.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멀리서 새로운 아이가 저택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고 두려웠지만 그는 자신이 속한 곳을 찾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저택의 불빛이 그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새로운 아이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특별한 아이가 집에 왔다. 그들의 가족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이다.